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샘 문학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4차시에 걸쳐서 문학의 개념과 문학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간단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학의 개념, 문학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문학은 예술의 한 종류이며 그 중에서도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예술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술의 한 부분인 문학은 역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움에 끌려서 문학을 읽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3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세계에 이끌려 우리의 감정은 정서적으로나 미적으로나 고양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서나 감정이 끌어올려져서 해방감을 느끼고 깨끗해지는 것. 자, 이것을 선생님이 카타르시스라는 용어로 알려줬는데, 그렇죠. 이것은 바로 미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아름다운 감동적인 문학 작품을 감상한 이후에 뭔가 눈물을 흘리고 정서가 순화되면서 우리의 정서가 미적으로 고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문학은 인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였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예로 김세희의 가만한 나날이라는 작품을 예로 들어서 블로그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인식적 기능은 우리가 지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기능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자, 이것은 3번째 윤리적 기능에 해당했죠. 자, 이 윤리적 기능은 옳고 그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 삶의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한다, 깨달음을 얻게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책을 들어서 인생의 그런 아이러니에 대한 모순적인 요소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이 소설은 선생님에게 아직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던져주는 그런 소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식적 기능이 지적인 이해에 해당한다면 이 윤리적 기능은 어떤 마음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해봤고, 오늘 시간은 앞으로 이제 문학 작품을 감상하게 될 텐데, 그러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문학 감상의 4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문학 감상에는 크게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조론, 두 번째 반영론, 세 번째 표현론, 네 번째 효용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조론은 우리 절대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자, 구조, 절대주의. 자, 이러한 관점은 작품의 내적 구조만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때 작품의 내적인 구조, 시를 예를 들면 어떤 시어, 그 다음에 행의 배치, 혹은 시가 가진 그런 형식,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법들, 이렇게 작품의 내부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영론이 있는데요. 반영론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의 사회적인 상황을 참고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현실 세계의 사회적 상황이라는 것은 몇 년대에 쓰여진 작품이냐,
뭐 조선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냐, 아니면 일제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냐, 아니면 7, 8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냐, 이러한 시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 우리의 근현대사 역사라든지 조선 말기에 세도 정치의 그런 역사라든지 신군부 시대, 이제 군사정권 시대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작품에 고유하게 담긴 어떠한 문화, 다양한 사건들, 자, 이러한 현실 세계에 일어난 것들을 반영해서 작품을 읽어내는 것이 반영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표현론인데요. 자, 이 표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술가, 기본적으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술을 할 때 내가 마음속에 응어리진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작품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내가 하고 싶을 때 나오는 거지, 내가 별로 할 말도 없는데 굳이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작가들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작품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론은 작가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그런 경험이나 사상, 생각을 바탕으로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한 것인지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는 것을 우리가 표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효용론, 수용론이라고 또 부르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이 관점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관점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작품과 작가, 독자의 관계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A라는 어떤 문학 작품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낸 것이죠. 자, 그 결과로서의 작품을 우리 독자들은 읽음으로써 어떠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 의미의 소통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작가는 이 A라는 작품을 통해서 A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해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독자가 이 작품을 읽은 결과로서 꼭 A만을 느끼게 되지는 않습니다. A 다시, 소문자 A, 소문자 A 다시, 이러한 다양한 감상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는 독자는 A 다시로 읽고, 나라는 독자는 A로 읽고, 다라는 독자는 A 다시로 읽었다고 해서 이 각각의 감상들이 틀린 것은 아니게 됩니다. 독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만의 의미를 해석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라라는 사람이 이 A라는 작품을 읽고 B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라라는 독자는 이 작품을 제대로 읽은 것이 될까요? 그쵸. 우리가 아무리 독자의 그런 생각과 느낌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A를 아예 다른 전혀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독자가 해석의 수준이 낮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용론, 효용론을 다룰 때는 오독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작품인 텍스트에 기반한 그러한 해석을 해내야지만 작품을 제대로 감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4가지의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이 4가지 관점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재론이라는 것은 작품을 해석하는 기준들이
작품 안에만 존재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재론이 되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이 외재론이라는 것은 작품을 해석하는 기준이 이 작품의 바깥에 존재하게 되죠. 그 작품에 반영된 어떠한 사회 현실은 작품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작품을 표현하려고 했던 작가의 생애와 생각 또한 작품의 바깥에 존재하게 되죠. 또한 작품을 읽어내는 독자도 작품 외부의 영역에 고유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소통 과정, 혹은 의미의 소통 구조를 통해서 이 작품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문학의 미적인 기능을 심화시켜서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잠시 살펴본 후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페이지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문학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생각이나 감정이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봄날이 너무 아름답다 라는 말을 선생님이 방금 한 말처럼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지시적인 표현이 되겠죠. 지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 말 그대로의 사전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뜻인데 그냥 봄이 아름답다 라고 말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느낀 봄날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표현하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못한 표현, 그리고 감각적이고 세련된 표현법들을 사용해야지만 봄날이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인데 미술이나 음악이 다른 표현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문학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미술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음악은 귀로 청각적으로 들으면 되는 건데 자, 언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언어를 읽음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그냥 어떠한 의미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려고자 한다면 그것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형상화라고 부릅니다. 자, 형상화라는 것은 이 모양 형자에 코끼리 상자, 그 다음에 될 화자를 써서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형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이런 글씨, 기역, 니은, 디귿 이러한 글씨를 쓴다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독자의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내주는 것을 우리가 형상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햇살이 따뜻한 봄날 나는 길을 거닐며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아이스크림 위로 벚꽃잎이 포르르 떨어져서 아이스크림 위에 묻어버렸다. 나는 봄의 한 조각을 먹으며 한층 더 기분이 좋아졌다. 자, 이런 문장은 선생님이 방금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나요? 그렇죠. 바로 내가 생각하는 아이스크림의 이미지, 그리고 내가 보아왔던 벚꽃잎의 이미지가 결합이 되면서 아이스크림 위에 놓여져 있는 벚꽃잎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봄날 산책하는 즐거운 기분, 행복한 기분을 언어로 표현하려면 나는 길을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너무 즐거웠다. 끝.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초등학생의 일기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언어를 잘 조합하고 잘 배열해서 어떠한 정서와 생각을 독자의 머릿속에 그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화에 실패한 예술은 예술로 쳐주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웹툰을 그려봐도 그것이 미적으로 잘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문 작가에 의해서 아름답게 표현된 이 형상화 과정을 거친 작품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다양한 표현법과 형상화 방법, 그다음에 새로운 상상력 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까, 어떻게 조금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표현해 볼까를 항상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일상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그런 심미적인 쾌감, 너무 감동적이야, 아름다워, 어떻게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하지? 하면서 지적인 자극과 어떠한 감동, 깨달음, 즐거움 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작품에서 선생님이 계속 길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김영랑 시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은 작품을 볼 때 이 교과서 주변에 나온 이러한 설명들 먼저 보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시는 김영랑이 썼고 이 시인의 본명은 윤식이고 시문학파 도민이고 뭐 이런 것들을 벌써 접근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가가 궁금해지고 이 작품이 뭐 어떠한 배경하에 쓰인 건지 궁금해져야 하는 순간은 이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와닿았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내가 저 친구한테 호감이 가고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져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알아보고 그다음에 데이트도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친구한테는 별로 알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작품이 주는 아름다움을 일단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기타 머리 아픈 설명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작품을 감상해보는 순서를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음미를 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몸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선생님이 약간 오그라드는 마음을 추스르면서 최대한 감정을 실어서 읽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이 시에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죠.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일단 뇌가 정지돼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시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란은 여러분들 성남에 있는 모란, 그 모란시장에 있는 모란이 아니고 자, 꽃의 이름이죠. 자, 여러분들 모란이 어떻게 생긴 꽃인지 아나요? 자, 이 교과서 바로 오른쪽에 자, 이렇게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빨갛게 생긴 꽃인 것 같아요. 자, 실물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모란은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 어때요? 사파가 좀 비슷하게 그린 것 같죠? 자, 이 중에서도 선생님은
자,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모란이 제일 예쁘게 생긴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런 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꽃의 영역도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꽃이 모란이라는 거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둘리다. 자, 이 기둘리고라는 단어에 나오는 기둘리고는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사투리에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야, 기둘려봐, 기둘려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360날 한양. 자, 이 한양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늘이라는 뜻입니다. 360날 늘 섭섭해서 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표현법들은, 자, 우엄내다, 뭐뭐 함내다 라는 표현. 이거는 고전적인 말투죠. 그 다음에 잠길 테요, 뭐뭐 할 테요. 자, 이 테요는 뭐뭐 할, 터, 이, 요가 축약이 된 말이죠. 그래서 이 터라는 것은, 자, 의존 명사인데요. 요즘 말투로 바꾸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거죠. 그래서 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뭐뭐 할 테요와 뭐뭐 할 것이다의 어감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뭐뭐 할 테요는 부드럽고 뭐뭐 할 것이다는 턱턱 막히죠. 이 기역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그냥 시의 그런 리듬과 어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인 말이라서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터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이 나죠. 미스터 션샤인에서 김태리가 할 것 같은 그런 어투잖아요. 자, 어찌 되었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만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정말로 문학 작품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감상을 해봅시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모란이 필 때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나는 이 시의 화자가 되겠죠? 자,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 말하느니. 그래서 이 시에서는 지금 나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모란꽃이 필 때까지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자, 무엇을 기다리는지가 중요하죠. 자, 이 나는 나의 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이 나의 봄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봄이라고 해서 이거 무조건 긍정적인 시어 아니야? 이렇게 파악을 하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일단은 이 나의 봄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기다리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꽃이 진다는 의미죠. 꽃이 지는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자, 이 서름, 서러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서러움이냐? 자, 봄을 여인 서름이래요. 여의다라는 뜻은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은 봄을 잃어버리면 서럽대요. 너무 서름에 빠진대요. 자, 그러면 이때의 화자가 말하는 이 봄은 비로소 긍정의 의미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서럽다면 그 잃어버린 존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자, 5월 어느 그날 하루 무덥던 날. 자, 봄이 왔어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굉장히 축축 늘어지고 조금 무덥게도 느껴지는 그런 5월의 어느 날, 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렸대요. 자, 꽃잎이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굉장히 쓸쓸한 느낌이 있는데 그 떨어진 꽃잎이 시들어 버리기까지 했대요. 예뻤던 그 찬란했던 순간은 사라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심지어 생기를 잃고 시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굉장한 어떤 안타까움과 상실감이 느껴지죠.
자, 그래서 모란이 떨어지니까 천지에 온 세상에 모란꽃은 자취도 없어지고 모란꽃이 분명히 피어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발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사라져버리니까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꽃이 피어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나의 그 감정이 꽃잎이 떨어짐과 동시에 서운하게도 무너졌대요. 자, 그러면 이 화자는 모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화자는 심지어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모란꽃은 그냥 지고 말면 그뿐이네. 내년에 또 피는 거잖아 하면서 꽃이 졌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이 화자에게 있어서는 모란꽃이 지는 것이 내 한 해가 다 간 것과 마찬가지래요. 한 해는 365일인데 모란꽃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5월의 어느 날이 되면은 나머지 내 한 해는 다 간 거나 마찬가지래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나는 360날, 360일 동안 한양 늘 섭섭해서 우읍내다. 자, 섭섭해서 운대요. 자, 그러면 이 360날의 시어로 어림잡아 보면 모란꽃은 한 5일 정도밖에 피지 못하는 그런 꽃이 되는 거죠. 모란꽃이 피는 이 5일이 다 가고 나면 나는 너무 서운해지고 내 보람은 다 무너지고 내 한 해는 다 의미 없어져요. 자, 그래서 나는 모란이 피기까지 또 기다릴 거래요. 자,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다음 해에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여전히 기다릴 거래요. 자, 근데 무엇을 기다리냐?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역설법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자, 우리가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시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식어를 봐야 돼요. 자, 이 봄은 우리가 이미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었죠. 이 화자가 소중하게 여기고 기다리는 존재니까. 자, 그런데 이 봄을 수식하는 내용이 찬란해요. 찬란한 건 긍정적인 의미죠. 자, 그런데 슬프대요. 그러면 슬픔은 부정적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봄이긴 봄인데 찬란하고도 슬픈 봄이래요. 우리가 찬란한 건 찬란한 거고 슬픈 건 슬픈 건데 이 찬란하고 슬픈 것이 갑자기 둘이 합쳐지니까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돼요. 아이러니. 그래서 찬란하다는 거야, 슬프다는 거야. 겉으로의 표현이 충돌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역설은 겉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말은 안 되지만 자, 속으로는 어떠한 삶의 그런 진실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냐? 자, 이거는 작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봄이라는 그런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시간이죠.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도 피어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렇기 때문에 찬란한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좋은 날은 항상 영원하지 않죠. 물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듯이 좋은 순간도 금방 끝나버려요. 자, 선생님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청춘이란 단어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의 청춘을 살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한창 꽃처럼 피어나는 시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굉장히 지금 똑똑하고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건강한 시기인데 자, 이러한 청춘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춘이 빛나면 빛나는 것과 다르게 청춘이 끝나버리는 그 시기가 오면 굉장히 슬프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김광석 가수의 그런 서른즈매라는 노래 아는 친구들 있죠? 자, 이 서른즈매라는 노래도 20대의 청춘이 끝나버리는 그런 시점의 그런 상실감, 속상함, 어떠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노래한
가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봄이라는 시절은 필연적으로 슬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찬란한 시기라도 결국에는 사라져 버릴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차라리 청춘, 이런 아름다운 시절이 없이 항상 계속 늙어 있고 노쇠하고 그렇다면 우린 그냥 그런 채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건강하고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지던 그런 청춘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굉장한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슬퍼져요. 왜냐하면 이 화자의 마음에 너무 공감이 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이 시의 맥락과 비슷한 대중가요를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 혹시 봄날은 간다라는 김유나 씨의 노래를 아는 친구 있나요? 이거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정말 명곡이고 여러분들 요즘에 띵곡이라고도 하죠. 정말 띵곡, 정말 명곡인데 자, 이 노래는 영화 OST예요. 여러분들 이 유명한 대사 알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리고 라면 먹고 갈래. 자, 이 유명한 명대사가 나온 작품인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의 OST 제목도 봄날은 간다고. 자, 이 노래를 한번 감상하면서 우리 가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